6시 13분에 가면서 이제 주먹을 들어가지고 자기 생존을 알렸는데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파이트 하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2.0 이제 트럼프 2.0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슈퍼 트럼프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 영향에 대해서 주말간 좀 상당한 스터디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건데 그 구 트위터 X를 뒤집어 놓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정말 그 필리처상을 수상한 그 사진작가님 그분이 밑에서 연단해서 이제 샷을 찍은 건데, 이 사진은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 아들이 그 트위터에 알리면서 이제 굉장한 바이럴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싸워 나가자 약간 뭐 이런 거였고요. 사실 그리고 총알이 지나가는 것도 찍혔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총알이 지나가고 막 이제 움츠려든 다음에 확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또 약간 관종인지 이게 민주당에서 트럼프 경호대를 원래 해체시키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자기 뜻대로 했다면은 아빠는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의 또 그 음모론과 정치적인 공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타임라인대로 보면은요 6시 그러니까 PM 6시죠 6시에 1시간 정도 늦어서 이렇게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경호국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시 3분 됐을 때 그 펜실베니아 집회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카메라를 들고 그다음 트럼프의 입장을 그렇게 환영하는 장면인데 인파가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6시 5분부터 그 스피치를 시작하는데 그 주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 규모가 너무 놀랍다. 가짜 뉴스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뉴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스피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10분에 그 이민자 통계가 오른쪽 화면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좀 정면을 보다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오른쪽 화면을 보는 그 행동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그 저격수 위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암살범 위치에서 보면은 그 몸이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2분 후에 이제 총을 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총성 들리고 그 첫 총성이 맞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귀를 만진 다음에 총성 연달아 들리고 그 다음에 몸 숙이고 관중 비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마치 가슴 맞은 것처럼 무너졌는데, 그래서 X에는 막 가슴에도 총을 맞았다, 방탄조끼 때문에 살았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바이럴이 됐습니다. 전 처음엔 저도 맞는 줄 알았는데 그건 뭔가 사진이 좀 조작된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몸을 쏘이고 뒷사람들 다 놀랐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진짜 엄청난 사진인데, 비밀경호국 요원들한테 둘러싸여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밑에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조그만데 여기 요렇게 행사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에 약간 사람이 있고 화면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저격수는 옆에 있거든요. 옆에. 이 앞에서 쏜 게 옆에 있으니까 옆을 보다가 이제 트황이 저기를 피티를 하니까 몸이 열렸겠죠. 그래서 6시 10분부터 그때부터 찬스를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개를 이렇게 비틀면서 귀만 맞았고, 안 비틀었으면 아마 뇌 후부를 이제 관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을 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맞아서 1명이 죽었고 부상자 2명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 옥상에 그 경호팀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머스크가 경호팀 다 해체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트윗에 또 올렸고요. 결국은 차 타고 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 신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신발이 이렇게 무대 위에 덩그러니 남았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시 13분에 가면서 이제 주먹을 들어가지고 자기 생존을 알렸는데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파이트 하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그 인터뷰 랠리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2.0 이제 트럼프 2.0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아메리칸 글라스 리서치라는 건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회사는 이제 완전 큰일 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선자가 총격을 받은 건 총 15건인데 이 중에 5건이 사망했고요. 가장 최근 총격은 1981년 레이건인데 레이건의 그 캠페인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거든요.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마가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사용하는 건데 레이건은 Let's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빠졌는데 이제 마가를 똑같은 마가를 썼던 캠페인이 이제 가장 최근에 총격을 받았는데 또 받았기 때문에 그 레이건도 이제 살았잖아요. 재임 2개월 차에 그 총을 맞고 그 다음 선거 때 엄청난 그 공화당의 압승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3년에 그 2년 차가 되던 그 존 F 케네디가 오스왈드한테 총 맞고 이제 사망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5년 지나서 동생이죠. JF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대통령 후보였고 그다음에 상원이었는데 이제 총에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총격 사건은 어쨌든 그런 굉장한 그런 이제 충격을 주고, 그리고 이 총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순간 약간 순교자 이미지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선도 중요한데 국회 지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 상원은 3년에 한 번씩 그 100좌석을 약 3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이번에는 34개의 선거를 하고요. 상원은 거의 공화당이 이번에 될 것으로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435개 전체를 다 이제 선거를 하는 건데 트럼프 일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16년 말에 대통령 되고 17년 시작을 할 때 상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그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트럼프 일기가 굉장히 그때도 슈퍼파워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정치인이 아니었고 공화당을 장악했으니까 당 지배력이 지금만큼 크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 엄청 슈퍼파워였는데 생각보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책들을 내진 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트럼프 일기 후반으로 가면은 그 하원에서 바뀌어버리니까 하원에서 바뀌면서 조금 탄력을 좀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결국 상원 다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상원은 거의 이긴다고 생각을 받고 있으니까 대통령 트럼프의 상원 트럼프의 하원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현재는 하원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그렇게들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돌아가는 판세를 되게 봐야 되겠죠. 근데 2기 트럼프는 어쨌든 공화당을 장악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당내 입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되면은 그냥 거의 슈퍼파워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새 내각의 재무장관,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산시장 관련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캠프에 그러니까 지금 새 내각의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가 가운데 있는 그 스캇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존 폴슨이 있습니다. 둘 다 억만장자입니다. 그 스캇 베센트는 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원래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은 듀케인에 있는 스탠리 드러커밀러가 오른팔인데 그 다음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15년에 그 퀀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뭐 소로스가 거기 자기 이제 AUM 운용 자산 한 20억 불 정도 밀어주면서 조금 키웠고 둘 간에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 섹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재무부 장관 후보예요. 그래서 이제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 후보니까 이 사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 블룸버그 인터뷰 6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스캇 베센트를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할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옐런을 깠습니다. 현재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고 자기랑 포지션이 겹치니까 이제 옐런을 비판하는 건데 옐런 비판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23년 10월 작년 10월에 옐런이 그 작년에 연중 내내 미국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다.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5%를 터치하는 그런 지점까지 작년에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10월에 미국의 그 옐런이 채권 경매의 그 스타일을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채권 경매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가 내려오도록 그 단기 채권을 찍어버리거든요. 단기 채권을 찍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11월 1일에 발표하고 곧바로 장기채 금리가 날아가게 연준 데이터도 우호적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거의 5% 치솟던 금리가 작년 말에 크게 내려왔었어요. 그때 옐런이 사실상 이제
채권 경매주기나 구성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기채 하락을 유도해서 주택 판매 등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제공했다 시장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요 사이클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진짜 채권 금리 10년 만기 금리 진짜 5% 찍으니까 이때 옐런이 빡 등장해가지고 이제 11월 1일부터 그 트레저리라고 해서 채권의 리펀딩 그거를 단기채로 바꾸고 그래서 장기채에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니까 금리가 쫙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준에서도 FOMC 여러 데이터를 따다 발표하면서 금리를 5 찍었다가 4까지 진짜 2달 만에 내려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막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부채가 막 31조 달러 넘어가고 이러면서 미국 금리가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 그 빚 못 갚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기채 금리를 계속해서 찍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장기채 금리가 막 올라가던 이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옐런은 이거를 진화를 했는데 이거를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인터뷰를 좀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냐? 경기가 심각한 침체기냐? 그런데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사실 이거 바이든 행정부를 말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이나 침체기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의 인터뷰를 그냥 원본 인터뷰를 다 보시면은 그걸 제가 몇 개만 요약을 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재정은 GDP의 보통 17에서 뭐 17.5%, 뭐 많이 풀어도 19% 정도를 푸는 게 그동안의 미국 관행이었는데 바이든은 GDP의 22% 넘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재정으로 이것이 이제 큰 인플레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 되면은 국방비 매년 나가는 재정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가 더 큰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는 경제 전문가지만은 이거는 안보 이슈다. 국방비보다 이자비가 더 크다는 거는 이거는 안보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스러운 말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2.0은 지출을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는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고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지출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통제할 거냐면은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GDP의 6%가 넘어가고 있는데 2028년까지 자기는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이제 줄여 나간다면은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금리도 내려올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지출 확대와 금리 상승, 뭐 재인플레 이런 컨센서스와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지출을 많이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 독립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연준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이 연준을 정치화했다고 하면서 그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은 바이든은 파월의 연준 의장 재임명 이제 연준 의장 이제 연장해잖아요. 재임명을 21년 11월까지도 안 했다. 근데 21년 8월에 잭슨 홀 연설을 보면은 올해도 다음 달에 잭슨 홀인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잭슨 홀에서 뭔가 시사점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21년 잭슨 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잭슨 홀 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걸 인지했지만은 그게 정말 아주 장기적으로 될지 말지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이 있었고 오히려 더 짧게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스피치를 했었는데 베센트는 파월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약간 우려했었는데 파월에 대한 재임명을 11월까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무언가 정책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재임명 될지 말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을 내야 되는 타이밍을 늦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연준 의장의 재임명을 이제 가장 뒤늦게 발표하면서 연준을 약간 길들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연준을 정치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월이 돼서야 뭐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11월 말에 임명했죠. 그래서 연준은 첫 인상을 22년 3월에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17년에 한 번 했었는데 이걸 연장 25년까지 25년에 계속 연장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년간 누적해서 요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간다고 막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센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10년간 4.6조 달러 필요한 거 맞는데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게 IRA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랑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세법 분야를 롤백하고 이제 여러 지금 기후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건 주로 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들을 롤백시키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면제에 대한 그런 대통령령도 다 중단시킬 거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땐 IRA가 합법적인지 모르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배터리 산업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관세를 특정국에 전반적으로 특정국에 확대하는 거에 찬성하고, 동맹국한테는 5% 이하 관세를 받겠다. 그거는 적성국한테는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60% 매긴다는 말이 나온 것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경우에 중국 기업한테 60%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기업의 국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뭔가 생산기지로 이거를 면피시키려는 거라기보다는 막 그 기업의 국적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이든에서 굉장히 밀었던 그런 섹터니까 트럼프 때도 되게 밀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IRA를 굉장히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이 배터리 쪽, 북미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는 센티먼트가 좋지 않게 될 것 같고, 실제 펀더멘탈도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기 트럼프 재무장관, 이제 스티브 무누신이 있었죠. 스티브 무누신이 이 당시에 코로나 때 단기에 돈이 너무 필요했잖아요. 3.5조 달러 이상 막 필요한 그런 케어스 액트를 돌릴 때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야 그럼 차라리 우리 초장기 채권 찍어버릴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20년 3월에 50년 만기 채권 찍거나 100년 만기 채권 찍어버리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 그런 채권 수요가 없다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스트리아나 멕시코에서 이런 초장기 채권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장기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50년 만기 채권 발행 가능성 열려 있다는 겁니다. 50년짜리 채권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잘 들어보시면요, 초장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채권이 이자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갚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드러큰밀러도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에 드러큰밀러가 옐런을 크게 비판을 했었는데,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도대체 옐런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금리가 낮을 때 장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단기 채권을 빨리빨리 상환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데, 옐런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왜 23년 10월에 왜 금리가 엄청나게 높을 때 단기 채권을 찍어대냐. 그래서 미국 그 행정부의,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왜 단기 채권을 찍으면서 강제로 만들어가냐 이러면서 그 드러큰밀러가 크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생각인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낮아진다 손 치지만은 초장기를 찍어버리면 더 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낮은 금리로 지금 채권을 갚아버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최소 50년 채권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의 10년 채권을 어느 정도 갚아버리게 된다면은 채권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센트가 말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스티브 무누신의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 캠프를 도와주고 있는 그 워킹 그룹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센트가 재무장관 안 될 수도 있죠. 뭐 존 폴슨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인터뷰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꽤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그래서 트럼프 내각의 구성, 돼야지 내각을 구성하는 건데, 그 후보자들 발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트럼프 내각은 일기에도 저는 인원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인플레이션 엄청 생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보다는 그런 정보들을 잘 조사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히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안티가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공화당 대선 후보라면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지 어떻게 더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과잉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감세는 연장해서 이어나갈 건데,
근데 미국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은 초장기 채권 찍어서 그냥 갚아버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감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공화당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은 감세가 된다 치더라도 성장이 좋아지면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걸로 충분히 감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관세로 그거를 다 대체할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시장 1일차고 지금 장중인데 아마 영상은 장 끝나고 올라갈 건데요. 뜬금 일단 시장에서는 배터리 섹터가 약세였고요. IRA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가 좀 약세로 갔고, 머스크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RA 법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가 공화당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은 이전 법에 대해서 약간 그 좀 무시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는 24시간 끝내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에 끝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간다는 이런 약간 메타 인지로 건설 섹터가 오늘 갑자기 뜬금 상승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튼 K 상상력이 필요한 주식시장인데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요. 트럼프는 이제 그 총격 이후에 코인 비트 기준으로, 원화 기준 환산하기 보면은 비트 기준으로 달러는 5.8만 불에서 지금 6만 2천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코인 중립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코인이 그 단기에 그렇게 튀어오른 게 그냥 금이라든가 코인처럼 그거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대체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튀어오른 건지, 트럼프가 코인에 아주 우호적일 거라는 그런 전제가 깔린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미국에 나왔던 책 중에 그 FTX 코인 거래소 사태를 다룬 고잉 인피닛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그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SBF 그 FTX 설립주가 어떻게 회사 키웠고 어떻게 막 그 돈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테크 섹터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를 다 재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샘 역시 민주당에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2020년에 어쨌든 트럼프는 대선이 안 됐으니까, 재선이 안 됐기 때문에 코인 씬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할지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일단 매우 중립적인 포지션을 밝히니까 그냥 그렇게 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달러나 비트에 대한 그런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JD 벤스가 거론되고 있는데, JD 벤스는 우리 채부심 채널에서 맨 처음 채북스로 소개한 게 힐빌리의 노래를 소개했는데, 그 힐빌리의 노래의 그 저자가 JD 벤스고, 이 사람이 공화당 의원됐다가 지금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백인 서민층이 트럼프를 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정치적인 포지션이 확실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내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참고로 민주당은 트럼프를 거의 적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 민주당발 또 외신발, 소위 좌파 언론발 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엇을 기대하든지 간에 현재의 레짐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부터 뭔가 현재 체제에서 대통령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그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걸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나온 그런 현상은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그 다음에 IRA라든가 배터리 섹터 관련,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여러 감세 관련, 관세 관련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2기가 성큼 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미국 대선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랑 같이 추적을 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